내 돈 내놔라, 이재용. 우리 인도인은 임금 200% 인상을 원한다. 글로벌 대기업 삼성을 향해 돈 내놓으라 소리치며 불법 파업을 일으킨 인도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삼성은 이미 인도의 노동자들에게 평균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주고 있었고, 심지어 인도의 총리까지 나서서 삼성의 허리를 숙여 잘못을 비는 와중 인도의 한 소녀는 삼성이 일으킨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인도 여자 카비야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택시를 운전하시며 힘들게 저를 키우셨죠. 저희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기에 여자인 저는 사실 빨리 시집이나 가는 게 집안의 보탬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제 아버지는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 이제 여자도 많이 배워야 한다며 없는 형편에 저를 고등학교에까지 보내셨어요. 제게 문제집 하나라도 더 사주기 위해 아버지는 늦은 새벽까지 택시를 모셨고 저는 날로 수척해지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저는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언젠가 꼭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죠. 그 목표 하나를 위해 저는 밤낮으로 책과 씨름했답니다. 그 결과 저는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얼마 후에는 인도인들의 꿈의 직장인 삼성 공장에 취직할 수 있었죠. 그날 아버지와 저는 밤새 울며 기뻐했답니다. 아버지는 한박 웃음을 지으시며 카비야, 네가 삼성에 취직하다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우리 딸 덕분에 이제 우리 가족이 좋아지겠구나. 이제 고생은 다 끝났고 행복할 일만 남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삼성에 다니기 시작한 후 아버지의 말씀처럼 저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삼성이 주는 어마어마한 월급에 저희 집의 형편은 눈에 띄게 나아졌죠. 일주일에 2번씩은 질 좋은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도 있었고 아버지께는 좋은 정장을 한 벌 사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똑똑한 딸을 둔 덕에 내가 호강을 하는구나 라고 하시며 허허 웃으셨죠.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뭉클해졌어요. 평생 고생만 하신 아버지께 이제야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죠.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이 모든 일이 다 한국의 삼성 덕분이라는 생각도 했어요. 제게 있어서 삼성은 단순한 직장이 아닌 인생의 은인이자 제 꿈을 이루어준 신과도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공장 정문을 들어서며 저는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 저희 집도 조금씩 변해갔어요. 낡은 가구들이 새 것으로 바뀌었고 텔레비전도 최신형 삼성 제품으로 교체했죠. 어느새 동네에서 저희 집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이웃들은 카비안의 집은 복도 많지, 딸이 삼성에 다니니 얼마나 좋아 라고 말하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더욱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제 인생에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의 방에서 뭔가가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순간 불길한 예감에 급히 방문을 열어보니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죠.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는 너무 놀라 울며 불며 미친 듯이 소리쳤고 다행히 제 목소리를 들은 이웃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급히 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의사 선생님은 아버지의 상태를 살펴보더니 폐섬유화증이라는 진단을 내리셨어요. 그건 폐가 딱딱하게 굳다가 결국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무서운 병이었죠.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에서는 윙 소리가 났죠. 아버지는 평생 저를 키우느라 고생만 하시다가 이제야 겨우 살만해졌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겨우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저희 아버지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치료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약물 치료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게다가 완치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머릿속이 다 하얘지는 기분이더라고요. 우리 가족에게는 당장 그런 큰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동안 삼성에서 받은 월급으로 생활은 나아졌지만 이런 큰 병을 치료할 만큼의 돈은 아니었죠. 병실로 돌아와 잠들어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 굳은 살이 박힌 손, 그동안 저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버지는 이 세상 하나뿐인 제 가족이었고 그런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뭐든 해야 했으니까요. 아버지, 제가 꼭 아버지를 낫게 해드릴게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다짐했어요. 어떻게든 치료비를 마련하겠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정말 몸이 바스라져라 일하기 시작했어요. 야근은 기본이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죠. 동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직 아버지의 치료비를 마련하는 것, 그것만이 제 목표였으니까요. 매일 밤 병원에 들러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제가 다니는 회사인 삼성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삼성이 아니었다면 이렇게라도 아버지의 치료비를 모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발 아버지가 나으실 때까지만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병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언젠가는 아버지가 건강해지실 거라는 희망, 그리고 삼성에 대한 감사함, 그것만으로 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제게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공장 동료들이 파업을 하겠다고 나선 거였죠. 한국 직원들은 연봉이 1억이 넘는데 그에 비해 우리는 뭐야? 끽 해야 한 달에 50만 원밖에 못 벌잖아? 이게 말이 돼? 이건 삼성이 우리 인도인들을 무시하는 거라고. 우리도 한국 직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해. 임금을 2배로 올려달라고 요구하자. 동료들은 이렇게 외쳤지만 저는 그 말이 납득되지 않았어요. 삼성은 이미 우리에게 분에 넘칠 만큼 좋은 대우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러자 제 동료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부르더군요. 하지만 저는 제 결정이 옳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저는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저를 배신자라고 부르는 동료를 이해할 수도 없었죠.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원수로 갚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삼성은 인도에 공장을 세우며 인도의 경제를 활성화시켰고 젊은 인도인들에게 그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회를 주었는데 여기서 더 욕심을 내는 건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와 달리 돈 욕심에 눈이 멀어버린 동료들은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파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공장 앞을 점거한 파업 참가자들은 플랜카드를 들고 이렇게 구호를 외쳤죠. 이재용 회장은 당장 지갑을 열어라. 너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인도도 같이 잘 살자. 당장 인도인에게 한국인과 같은 임금을 보장하라. 동료들은 이성을 잃은 채 미친 사람들처럼 당장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있었고 저는 그들의 옆을 지나쳐 꿋꿋하게 공장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이 파업을 주도한 동료인 아디샤가 저를 불러 세우더니 이렇게 묻더군요. 야, 카비야, 너도 우리랑 같이 파업하자. 우리가 이렇게 단체로 배째라 누워버리면 삼성이 뭘 어쩌겠어?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을 거야.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저으며 삼성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좋은 대우를 해주고 있다며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공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동료가 제 등에 대고 고상한 척하기는 넌 인도의 배신자야. 라며 악담을 퍼붓더군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옳지 않은 일에 동참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저는 극소수의 동료들과 함께 공장 일을 이어갔죠. 하지만 고작 한 줌밖에 안 되는 저희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고 며칠 뒤 결국 본사에서 경고가 날아왔습니다. 본사에서 최후 통첩이 왔던 것이죠. 만약 이번 주 내로 파업이 해결되지 않으면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했던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다 아득해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 아버지가 약물 치료로 겨우 버티고 계시는데 만약 공장이 폐쇄된다면 더 이상 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공장장님에게 파업을 그만두도록 제가 동료들을 설득해보겠다고 말했죠. 그날 저녁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불법 파업 중인 동료들을 찾아갔어요. 저를 바라보는 동료들의 시선은 차갑기 그지 없었죠.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보세요. 계속 이러다가는 우리 모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요. 제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어요. 동료들은 카비야 너는 삼성 편이야? 아니면 우리 인도 편이야? 라며 저를 몰아세웠고 결국 저는 쫓겨나다시피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도 파업은 계속되었고 공장 주변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보이는 파업 현장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죠. 한때 활기찼던 공장 앞 광장은 이제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TV에서 충격적인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뉴스에서는 인도의 장기화되는 파업으로 인해 생산 차질이 심각하다며 삼성전자 본사가 인도 공장 철수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라는 걸 봤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소식은 그 다음이었어요. 글쎄 인도네시아와 라오스 같은 동남아 국가들이 인도에서 철수할 거면 그 공장을 자기네 나라에 세워달라며 서로 삼성을 모셔가려고 난리라는 게 아니겠어요? 그들은 아예 국가 차원에서 삼성 공장을 유치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죠. 화면에는 캄보디아의 총리가 나와서 우리는 삼성전자를 위해 최고의 조건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금 혜택은 물론 안정적인 노사관계도 보장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어서 라오스 총리도 질세라 이렇게 말했죠. 한국의 삼성전자야말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열쇠입니다. 어떤 나라보다도 좋은 조건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며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만약 삼성이 진짜로 다른 나라로 옮기기라도 한다면 그날부터 저희 가족은 불행이 시작될 테니까요. 아버지의 병원비는 어떻게 하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지옥은 빨리 찾아왔어요. 글쎄 삼성 공장 인근의 상점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티나게 장사가 잘 되던 곳들이었는데 지금은 꼭 유령 도시라도 되는 듯 했죠. 그나마 문을 연 가게에도 파리만 날리고 있었어요. 상인들은 삼성 공장이 저렇게 된 뒤로 장사가 되지를 않는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이 전체 상권이 다 망하게 생겼다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삼성이 이 지역 전체의 생명줄이었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죠. 저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상인들을 모아 파업 중인 동료들에게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그들에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상인들의 목소리를 통해 제대로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잠시 후 파업에 동참하고 있던 아디샤를 비롯한 동료를 만난 상인들은 제발 정신 좀 차리라며 만약 삼성이 인도를 떠나면 우리는 먹고 살 길이 없다고 당장 손가락을 빨며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라고 호소했어요. 또 어떤 상인은 인도에는 가장 끔찍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안 그래도 해외 기업들이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나라인데 이대로 삼성마저 떠나면 어떻게 하냐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디샤와 파업 참여자들은 그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며 이렇게 말했죠. 호들갑들 좀 떨지 말아요. 이깟 삼성이 뭐라고 우리는 지금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삼성은 우리 덕분에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 인도인들은 쥐꼬리만한 월급이나 받는 게 말이 돼요? 그 말에 저는 파업 참여자들에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라며 말했어요. 만약 삼성이 인도를 떠나면 우리는 지금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낮은 임금을 받으며 훨씬 더 형편없는 환경에서 일하게 될 거라고도 했죠. 제가 이렇게 말하자 아디샤는 우리가 일을 안 하면 삼성이 어쩔 건데 불만이면 한국인들 보고 인도에 와서 일하라고 해 라고 맞받아쳤고 그 말에 동료들은 마치 광신도처럼 환호성을 지르더군요. 결국 저와 상인들은 한숨을 쉬며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죠. 어느 날 아침 공장 앞에 검은색 고급 차들이 줄지어 도착했는데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다름 아닌 삼성 본사에서 온 한국 임원들이었어요. 임원들은 파업 시위대 앞에 서더니 엄숙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최후 통첩을 전하러 왔습니다. 일주일 안에 파업을 끝내지 않으면 공장을 폐쇄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위대는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광분해서 날뛰기 시작했어요. 협박이냐? 그래봤자 우리는 절대 굴복하지 않아. 삼성이 우리를 무시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보여주겠어. 그러더니 파업 시위대는 두고 보라며 이를 갈더군요. 그날 이후 그들은 삼성 공장 앞을 점거하고 그곳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어떤 시위대는 공장 앞에 대소변을 보는 일까지 저질렀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장 근처만 가도 끔찍한 악취가 코를 찔렀고 파리떼까지 들끓게 되었어요.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시위대는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공장을 못 쓰게 만들어주겠다며 억지를 썼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진 저는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함께 굳은 결심을 하고 시위대에게 다가갔어요. 어떻게든 저들을 설득해 이 미친 짓을 그만두게 만들 생각으로 말이죠. 여러분, 멍청한 행동을 제발 그만둬요. 삼성 같은 대기업이 고작 공장 하나를 날리는 것에 눈이나 깜짝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억지와 마찬가지라고요. 제가 이렇게 소리쳤는데도 파업 시위대는 우리는 인도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라며 정신 나간 소리만 늘어놓았어요. 결국 저는 그들을 설득하지 못했고 너무 속상해 눈물만 흘렀고 울면서 공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본사에서 온 임원이 저와 동료들을 불러 세우더군요. 그는 저와 동료들이 시위대와 싸우는 것을 다 본 것 같았어요.
한국인 임원은 저희를 사무실로 이끌며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한국인 임원을 따라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한국 임원은 저희를 자리에 앉히고 물을 건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방금 여러분들의 행동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를 위해 그렇게 나서주다니 임원으로서 고맙군요. 사실 본사에서는 이미 인도 공장 철수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같은 직원들이 있는 걸 보니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마음이 씁쓸하네요. 다름 아니라. 위험하니 앞으로는 그렇게 파업 시위대와 다투지 마세요.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 모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고개를 숙이며 저는 삼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 아버지의 병원비도 삼성 덕분에 낼 수 있었다고 그저 저는 삼성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죠. 그러자 한국 임원은 저를 바라보시곤 저의 이름을 물었어요. 저는 카비야라고 합니다. 라며 말씀드렸더니 한국 임원은 아버지가 아프시냐며 저를 걱정해 주시더군요. 그때 그동안 같은 인도인들에게서도 느끼지 못했던 위로를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펑펑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께서 폐섬유화종을 앓고 계신데 만약 삼성이 이대로 인도에서 철수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한국 임원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현장 관리인을 불러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하더군요. 현장 관리인은 한국 임원에게 그동안 제가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과 아버지를 간병하면서도 성실하게 일해온 것을 이야기해 주었죠. 제가 다니던 첸나이 삼성 가전 공장에는 한 2,000명 정도의 인도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중 상당수가 파업 시위대 현장에서 삼성 파업을 주도하고 있던 거였죠. 한국 임원부는 저희에게 카비야 씨를 비롯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하는 결정은 저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회사에 대한 여러분들의 헌신과 성실함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보답해주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조금만 인내하여 주시고 좋은 결정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카비야 씨는 잠깐만 저 좀 봐요. 파업 시위대를 설득하기 위해 함께 갔던 소수의 동료들은 그 말에 저를 보고는 환하게 웃으며 화이팅이라고 말하더니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한국 임원부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카비야 씨,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병원비가 얼마나 되나요? 저는 한국 임원분의 말씀에 심장이 막 뛰었고 10만 루피 정도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인도에서 10만 루피면 한국 돈으로는 약 16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임원분이 일단 제가 그 병원비를 내어드릴게요. 대신 빌려드리는 거니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때 그 순간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는데 한국 임원분은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에게도 카비야 씨처럼 소중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병으로 누워있을 때 어떤 마음인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 보니 카비야 씨는 저의 큰딸과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데 이렇게 뒤숭숭한 파업 현장 속에서도 아픈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신념이 저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더라고요. 대신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주세요. 그 순간 저는 제 가족의 은인이자 수호신과도 같은 한국의 삼성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일했고 여전히 불법 파업 중인 동료들을 설득하는 데도 힘을 썼어요. 이렇게라도 삼성 임원분께 은혜를 갚고 싶었거든요. 또 만약 파업이 빠르게 끝난다면 삼성이 마음을 바꿔 인도에 계속 머물러 줄 수도 있는 거고요. 한국 임원분을 함께 만났던 동료들에게 저의 소식을 들려주었어요. 그랬더니 함께 했던 동료들이 저보다 더 좋아하며 저를 얼싸안고 기뻐해 주었어요. 너무 잘 되었다며 말이죠. 눈물이 나더라고요. 솔직히 질투할 수도 있는 문제일 텐데 아무 불평 없이 가족처럼 좋아해주는 동료들을 보니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한국 임원부는 감히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할 큰 돈을 병원비로 지불해주셨고 그 덕분에 아버지는 병을 병원에서 잘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 또한 이 소식에 너무 감사한 일이라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병원비는 해결했지만 저는 더욱 열심히 일하기로 했어요. 꼭 갚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생활고에 피폐해진 일부 파업 시위대 참여자들이 빠져나가면서 파업 현장은 점점 썰렁해지는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디샤를 포함한 소수의 강경파들은 여전히 파업을 지속하며 불만을 터뜨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의 삼성은 우리를 기만하고 있어. 우리는 절대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삼성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파업을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도 한국인들처럼 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삼성에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공장은 서서히 정상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글쎄 경찰이 공장에 들이닥치더니 파업 주동자들을 체포하는 게 아니겠어요? 수십 명의 경찰관들이 공장으로 들이닥치더니 곧장 아디샤를 포함한 파업 주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웠죠. 아디샤와 파업 주동자들은 이럴 순 없어.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위해 싸운 것뿐이야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지만 그뿐이었어요. 이내 그들은 경찰서로 끌려가고 말았죠. 그리고 그날 오후 회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회사 공장장님은 단상에 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파업 주동자들은 모두 해고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맡은 일을 성실히 해주시기만 하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겁니다. 공장장님의 말씀이 끝나자 찬물을 끼얹은 듯 순간 주위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그날 삼성공장 직원들을 위한 안내판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삼성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매달 월 5천 루피의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은 아직 협의 중이라는 것이었죠. 너무 놀랐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원 사망 시 유족에게 10만 루피 위로금 지급, 출산 시에는 2천 루피의 상품권 제공, 또한 기존 5개 노선을 21배 늘린 108개로 확장하겠다는 거였어요. 대부분의 파업 시위대는 다시 공장으로 출근했고 회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정상화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삼성의 제시에도 월급을 2배 이상 달라고 끝까지 농성을 벌였던 인도인들은 모두 잡혀가 버린 거죠. 생산량은 날로 증가했고 직원들의 사기도 크게 올랐죠. 저 역시 공장이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더욱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오신 임원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카비아 씨, 저는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요. 가기 전에 이렇게 제가 찾아오지 않으면 보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인사하려고 찾아왔어요. 끝까지 인내하고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의 삶을 응원할게요. 저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폭풍 같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히 제가 그 한국인 분께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었고 그냥 쉼없이 눈물이 흐르기만 했습니다. 한국 임원분은 울지 말라며 제 어깨를 토닥이시곤 떠나셨어요. 고작 저 같은 일개 인도 직원에게 한없는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준 한국인 분에게 어떠한 표현으로도 감사함을 말해야 할지 몰랐죠.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 분들이 운영하는 삼성이 왜 세계에서 최고라 불리는 기업인지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인도에서는 이런 세계 최고의 기업이 태어나지 못할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 말이죠. 저희 아버지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얼마 만에 보는 아버지의 생기 넘치는 모습에 기뻤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딸 덕분에 그리고 삼성의 그 한국인 분 덕분에 좋아질 수 있었구나라며 앞으로 평생 이 은혜를 갚으며 살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문을 열자 그곳에는 아디샤가 서 있었어요. 아디샤는 그동안 고생이 심했는지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죠. 그의 옷은 있는 대로 더러워져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어요. 그리고 눈가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고 뺨은 홀쭉하게 파여 있었죠. 저는 그의 초췌한 몰골에 잠시 당황하며 어렵게 그의 안부를 물었어요. 그러자 아디샤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믿을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죠. 저기, 너 그 한국 임원이랑 친하잖아. 어떻게 내 얘기 잘 좀 해서 나 다시 삼성 공장에 다니게 해줄 수 없을까? 어차피 삼성은 돈도 많으니까 나 하나쯤 다시 받아줘도 되잖아? 아디샤는 삼성 공장에서 해고된 이후 다른 곳에 취직도 해봤지만 월급이 삼성에서 주던 것의 반도 안 된다며 그 돈으로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다고 했어요. 아디샤는 딱 봐도 사정이 안 돼 보였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미안.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리고 파업 주동자들 다시 받지 않는다고 했어. 아무리 제게 매달려봤자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었죠. 결국 아디샤는 씁쓸한 표정으로 제 집을 떠났고 저는 그런 아디샤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아디샤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었죠. 여느 때처럼 공장에 출근을 하는데 공장 정문 앞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더군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때 파업 주동자들이 공장 앞에 있던 것이었어요. 아디샤도 그곳에 끼어 있었죠. 제발 저희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저희를 일하게 해주세요. 시위자들의 절규에 경비원들이 다가와 그들을 제지했어요. 그들이 동냥하러 온 거지인 줄 알았는지 경비원들은 손까지 허이허이 내저으며 당장 여기서 떠나라고 소리쳤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것이 그가 선택한 결과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아디샤의 비참한 모습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삼성의 이름 아래 더 없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도에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돈 욕심을 부리며 삼성을 호구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눈앞에 이익만 쫓다가 더 큰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인도가 빨리 제정신을 찾고 성숙해지기를 바라요. 그렇게만 된다면 언젠가 우리 인도도 한국처럼 거대한 글로벌 기업을 가진 발전된 나라가 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어떻게 하면 저를 아껴주고 도와주었던 그 한국인 분께 감사함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아마 지금 한국에 계시겠죠.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감사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갈게요. 이 고마움을 고작 저의 이런 사연으로 대신한다는 것에 너무너무 초라하고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진심으로 마음으로 모든 걸 다해 감사드려요. 한국인 분들께도 삼성에게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행이네요. 아버님이 좋아지셨다니까 저도 너무 기쁘네요. 인도에서의 삼성 파업 사태로 말이 많았죠. 하루빨리 모든 게 원만해지길 바라보고요. 카비아 씨도 응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너무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더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